뭐 가부장제라는 얘기 진짜 우리한테 밀접한 얘기이기도 하고 항상 뭐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무덤까지 파헤쳐서 뿌리 뽑는 영화는 참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가족의 문제에 언저리까지 가는 그 영화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신 걸 봤는데 진짜 그 언저리까지 가서 우리 가족에 대한 얘기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 혹시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독수리 오용사 아니라 독수리 오남매 진짜 이렇게 그 배우분들이 5분이 다 모이는 굉장히 뜻깊은 행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승호 감독님과 영화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연기하신 장리우 배우님, 이선희 배우님, 공민정 배우님, 그리고 윤금선아 배우님, 강민규 배우님까지 모시고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사실은 한 번씩 나오시니까 보이시죠?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고 오셨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패션쇼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한번 잠깐 착석하기 전에 사실은 앞에는 아이러브 2장인데 뒤가 다 다른 거가 써있어요. 그래서 뒤로 한번 한꺼번에 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저도 돌게요. 저도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없는 큰아버지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네, 큰아버지의 존재가 항상 있는 걸로. 네. 카리스마 첫째, 커요미 둘째, 러블리 셋째, 돌직구 넷째, VIP 아드님, 그리고 감독님은 감독님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네. 약간 세계 테러기행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영화로 세계 일주 하시는 감독님.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그러면은 앉아주세요. 괜찮아요. 네. 와, 일단, 네, 오늘은 굉장히 그 대기실에서부터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왔는데, 사실 영화 보면서는 그런 생각했어요. 와,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시종인간 싸우는 걸 보니까 진짜 가족 이야기가 맞긴 맞구나. 네, 가족들은 모이면 싸우는데 진짜 리얼하게 그 이야기를 그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 제가 아까 완전체 GV 이런 얘기 했는데 감독님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장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정성호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히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어떻게 가림이 잘 안 되지만 표정이 잘 안 네, 보여요. 제가 괜찮게 보셨다고 믿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째부터 할까요? 막내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 사실은 감독님이 막내 같아 보이지만 옆에 진짜 막내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관객분들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5째 승락 역할을 맡은 배우 광민규라고 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넷째 혜연 역을 맡은 윤금선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셋째 금이 역할의 공민정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 나누도록 해요. 네, 안녕하세요. 둘째 금공 역을 맡은 배우 이선입니다. 시기가 자꾸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는데
막 좋아하지도 못하겠네요. 이게 이래서 그래도 너무너무 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째 혜영 역할을 맡은 장리우입니다. 네.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토크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화 보면서는 진짜 남매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굉장히 리얼했는데 설마 이 중에 진짜 남매나 아니면은 친척 관계가 있지는 않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네, 너무 자연스러운 연기들을 보여주셔서 사실은 굉장히 캐스팅 단계가 좀 약간 사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추천해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께서 제일 먼저 좀 이렇게 가족 구성을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그 영화 공부를 하던 시기에 그 다들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었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영화를 보고 이제 마음에 두고 언젠가 한번 꼭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마음에 갖고 있다가 이번에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서 시나리오를 드렸고 처음에는 장미우 배우님이랑 광민규 배우님을 첫째와 장남으로 이렇게 좀 먼저 포지션을 해두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울리는 거기 둘째, 셋째, 넷째와 어울리는 배우님들을 이제 찾다가 아무래도 이 영화가 가족 영화이고 서로 이제 티키타카가 굉장히 잘 돼야 되고 앙상블이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처음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떤 케미를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제 관계가 좀 있고 나름의 어떤 친분이 있는 분들이 캐스팅이 되면 그런 어떤 케미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장윤 배우님은 이선희 배우님이랑 이제 원래 좀 알던 관계이셨어요. 변호인이라든지 카트라든지 이런 작품에서 만나서 같이 호흡을 맞춰본 적이 계셨고 그리고 공민정 배우님이랑 강민규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선후배 관계라서 한 10년 지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 분이 실제로 보면은 영화에서의 뭐랄까요 둘째와 셋째 같은 느낌이 강민규 배우와 고민정 배우님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구성들이 이제 잘 매칭이 되면 조금 더 저희가 원하던 어떤 그림들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캐스팅을 하게 되었고 우리 유공선 배우님은 그 여름의 끝자락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너무 또 좋아하고 언젠가 또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나리오를 드렸을 때 굉장히 그 흔쾌히 또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또 뭐 모르겠어요. 이제 유공선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당시에 머리가 기셨는데 네. 머리를 또 이렇게 쇼컷을 이제 해주셨고 당시에 이제 또 삭발을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굉장히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을 또 보여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했죠. 네. 사실 그 헤어스타일로 제일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막내와 또 넷째잖아요. 네. 그래서 삭발은 원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진짜 역할을 위해서? 송 감독님이랑 전작에서도 삭발을 한 단편 영화가 있거든요. 오래된. 송형 감독님은 제가 삭발을 꼭 해야지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출연시켜주시던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의 삭발 모습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삭발과 다이어트를 요구하셨어요. 네, 열심히 노력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윤건선아 배우님은 진짜 커트를 역할을 위해서 하신 거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모습, 이 캐릭터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외형의 변화라는 게. 그래서 어떤 좀 마음으로 커트를 또 하셨는지.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커트를 요구하는 감독님이 없으셨기도 하고 그동안 근데 감독님이 딱 커트 이야기 하시니까 저 너무 흔쾌히 하고 싶었고 또 혜연이라는 역할이 너무 잘 어울려서 커트가 그래서
하긴 했는데 원래 제가 진짜 삭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박민규 배우님이 먼저 하셨군요. 예예예 삭발을 못해서 너무 미안했고 그랬었죠. 네. 아니, 투블럭을 원하셨어요 나중에는. 네. 근데 이제 다음 작품 때문에 못했는데 너무 미안하고. 아니 충분히 파격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캐릭터에 어울리는 어떤 그런 외형의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까 이렇게 서로 추천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 그러니까 그렇게 캐스팅을 했다 했는데 장리호 배우님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랑 이미 이제 그 단편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에서 같이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 스타일도 아셨을 것 같고 이 배우 선뜻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제일 적극적으로 또 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캐스팅에 가담을 하신 건지. 캐스팅에 그렇게 가담을 많이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선희 배우를 이제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 감독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친하니까 그래서 연락처를 이제 알려주고 이선희 배우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천을 한 거죠. 네. 그 이선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요즘 옹변조수로 더 근데 실제로 만나뵈니까 굉장히 이장에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둘째 느낌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추천 같이 받고 또 이제 시나리오 보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제 감독님이랑 PD님이 시나리오를 들고 이제 저희 동네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날 이제 딴 일정이 없어서 집에 와서 바로 시나리오를 읽고 할게요 하는 것까지 한 2시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별로 고민 없이 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마음에 드셔서. 네네네, 바로 연락드렸어요. 그래서. 공민정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 가운데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제일 뭔가 이렇게 다 엮여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여기 눈치도 보고 저기 가서는 좀 싸우기도 하고 또 저기 가서 비위 맞춰주기도 하고 어려운 역할이 아니었을까? 일종의 다리 역할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그대로입니다. 그치니까. 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전 작업할 때 각자 언니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그리고 동민이까지 그리고 큰엄마, 큰아빠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그 관계성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사실은 첫째는 첫째 같고 둘째는 둘째 같고 셋째는 셋째 같고 막내는 막내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형적으로 어떤 가족, 한국의 가족에서 생각하는 전형성을 드러내면서도 좀 캐릭터의 어떤 특징들을 살려야 해서 이게 또 이렇게 자칫하면은 그냥 너무 평범한 캐릭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냥 이 배우분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캐릭터를 어떻게 좀 해석하고 접근을 했는지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제일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첫째부터는. 첫째는 지금 영화에서 계속 짜증을 내고 있어가지고요.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첫째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의 첫째와는 좀 다른 해영은 다른 면이 있는데 그건 어쨌든 지금 아들 문제도 있고 자기 자신의 회사 문제도 있고 해서 자신의 삶에 해결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 가족의 일까지 해결하려고 하니 그게 다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녀라는 이름 하에 장남이 도망갔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뭔가 빨리 해치우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나는 내 삶을 해결하고 싶은데 여기를 해결해야 되니까 막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말을 안 하는데 사실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네. 촬영하면서 너 왜 그러고 너 왜 그래 막 하고 싶은데 야단도 좀 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지금 아니어서 그래서 그럴 때 혜영이 어떻게
동생들을 바라보는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처음에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촬영하면서 그냥 너무 같이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뭘 해야 되는지 까먹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그냥 동화가 돼서 예, 저 혼자 이제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캐릭터가 그냥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옆에서 다들 너무 싸우고 있어서 좀 혼미해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흥미했는데 이제 운전을 또 하느라 또 네. 이중고를 겪으셨군요. 네. 실제로 네. 운전을 다 하시면서 촬영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차라리 운전에 집중을 해서 그 싸움에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네, 또 생각도 들어요. 네. 네. 둘째 같은 경우는 사실 첫째는 좀 약간 이렇게 일종의 가명 같은 걸 쓰고 내가 중심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뭔가 좀 약간 숨겨 있으면서 되게 밝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제일 좀 약간 문제가 많은 집안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유일하게 인물이랑 저랑 이제 접점을 찾았다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우울할수록 더 안 그런 척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게 저도 좀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둘째 모습이 있어서 뭐 저를 캐스팅 하신 건지는 뭐 모르겠으나, 사실 촬영 내내는 조금 저는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즐겁고 한데, 그러니까 인간 이선희가 그 역할을 하는 이선희와 접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쨌거나 제 생각인지 보여지기도 그렇겠지만 형제들 사이에서는 조금 집안에서 서열이 좀 바닥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무시당하는 캐릭터인가요? 네, 약간 맨날 언니는 찍어내리고 동생들은 무시하고 약간.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딸이 하나인 집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이러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사는 애가 있다고? 이러면서 실제로 좀 분해지기도 하고, 왜냐면 상황에 들어가서 연기를 하니까 이제 감독님이랑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서는 촬영 내내 그 덕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뭔가 이 금옥이 처해 있는 티는 내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엄청 억눌려 있는. 네, 그런 게 조금 뭐 도움을 받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비로소 요새 이제 관객분들도 뵙고 이제 뭐 GV도 하고 네. 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엊그제 저희 그 대표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진정 이 작품 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둘째 같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헛짓을 한 건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나름 인물과 잘 싸워서 옷을 입으려고 노력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짐도 그렇게 많이 원래 좀 싸가지고 다니시는 스타일이세요? 전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그런 거 아니 사먹으면 되지 왜 그걸. 네. 그래서 뭐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그 가방에서 뭐가 막 나오는 것도 짠하더라고요, 뭐가 이 여자가. 네. 좀 그렇게 이제 애정을 진심으로 갖게 됐어요. 진짜 짐을 너무 많이 쌓았다는 이유로 구박도 받고 그런 것들 보니까 둘째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또 분이 옆에 계시잖아요. 인물들, 캐릭터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등 모두 다 너무 묘사가 잘 되어 있고 디테일하게 시나리오에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셋째로서 처음에 딱 이제 느껴지는 이미지는 장난꾸러기, 뭔가 심각한 분위기나 어떤 상황들을 모면하려는 방식을 장난으로 행동을 하는 친구였고, 아무래도 셋째가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서 자랐을 것 같아요. 위로 아래로. 근데 눈치가 너무 빨라서 오히려 눈치가 없는 척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내 바운더리 지키고 싶은 것을 건들면은 그거에 대해서 딱 이제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받은 만큼 긁어내려고 하는 그런 미묘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나한테 있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보고 꺼내려고 제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언니들이 사실 결혼에 문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예비 남편한테 대하는 걸 보면 좀 속 시원한 생각도 들었어요. 말할 때 톡톡 쏘아 붙이면서 할 말 다 하는데 그런 대사나 이런 것들도 공감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오가는지 공감은 잘 못하지만 주위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죠. 특히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친구들이 결혼할 때 과정이라든지 그러면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들이고 그래서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리고 그 상대 제 결혼할 남자가 감독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봤어요. 감독님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사라져 얼굴하면서 이렇게 인정하시네요. 네. 전화기 찌질남이군요, 감독님. 사실 이렇게 여자 자매들이 많은 집안 구성 그리고 막내가 아들인 경우는 진짜 막내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아이들을 낳은 구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이제 바로 아들 직전에 누나가 가진 어떤 비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사회적으로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어떤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려고 하고 소리 높이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좀 속 시원한 캐릭터라는 생각도 들고 멋있는 캐릭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제가 이제 돌일 때 한 살이 되었을 때 이제 승낙이를 임신을 하고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시기적으로 네, 사랑받고 예쁨받고 이렇게 해야 될 보호를 받아야 할 시기에 승낙이한테 모든 관심이 쏠리고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네. 그리고 이제 언니들이 학교에 갔을 때 저는 이제 승낙이랑 같이 놀면서 추억이 가장 많은 인물인데 놀다가 싸우고 다투고 하면 이제 할머니나 큰엄마, 큰아빠, 엄마, 아빠는 다 승낙이 편을 들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내가 먼저 가서 악수하라 그러고 막 이런 불합리한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처가 돼서 이제 나중에 커서는 그런 운동을 하고 또 그렇게 소리를 내는 인물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예 이제 대사할 때 톤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저돌적이죠, 시종일관. 그래서 그 톤 잡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참고하시고 하신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톤은 계속 하나 있어요. 감독님이랑 이제 전 디렉팅에 좀 집중을 하려고 했어요. 감독님이 디렉팅에 집중을 하려고 했고 첫 부분이 뭐 조금 세고 뒷부분은 좋은데 뭐 중간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 디렉팅이 좀 집중해서 그럼 처음을 좀 더 약하게 하고 가운데는 어떻게 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승낙이 때리는 씬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를 그렇게 조절을 계속 해가면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콘돔을 끼자 그 톤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리허설을 일단 먼저 했었고요. 제가 느끼는 점은 감독님도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톤을. 그래서 하면서 계속 만들어 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던 것 같아요. 세상 처음 듣는 리듬의 어떤 대사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내는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영화 45분까지 나오지를 않아요. 계속 사람들이 이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인물이 나올 것인가 기대감을 증폭시켰고 손부터 시작해서 뒤통수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앞모습을 드러내는 중차대한 미스테리 구조 안에서의 모습을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남자라고 할 수 있고 책임회피하는 남자잖아요. 어떻게 좀 해석하시고 접근하셨어요? 네, 우선 일단 시나리오 받았을 때 승낙이 역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가장 무거웠던 생각은 유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좀 많이
무거워 있었는데 이제 누나들과 개개인 간의 누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큰 누나는 저한테 어떻게 했고 막내 누나랑은 저와의 관계 이런 것들 생각해 보니까 가부장제에서 이제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어른들도 계속 당연하게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게 자기는 혜택인지 모르고 되게 뭔가 약간 무책임하게 약간 그런 것들을 그 성격도 그러니까 무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반성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약간 좀 회피나 무책임하고 못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감독님께서 좀 잘 짚어줘 주셨었고 뭐 예를 들어서 큰아버지와 닭을 먹는 장면에서 이제 오구오구 하는 그런 가족 관계에서 누나들 엄청 얄미워서 화가 나잖아요. 거기서 더 얄밉게 닭을 먹으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된다. 그 대사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버지 꼭 이 장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도 뭔가 그런 무책임한 모습들을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나왔던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누나들이 주는 그런 마음들에 있어서 조금 자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좀 했었었고. 네. 줄인가요? 네. 아니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인 거. 네, 감독님은 지금 금이의 예비 남자친구 같은 그런 인생을 사셨던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여기 이 남성의 가부장제 안에서의 어떤 남자의 유형이라는 것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막내부터 그리고 또 이제 그 전화 통화로만 나오는 예비 남자 그리고 또 동민이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의 어떤 남성의 구조 안에서 나타난 어떤 약간 좀 모자란 남자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감독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어떻게 좀 약간 이걸 반영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셨는지. 저희 가족의 경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집도 어렸을 때 제사를 지냈었는데 보통 이제 제사라는 것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 있는 의식인데 그 과정 안에서 누군가 혹은 어떤 존재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막연하게. 그러다가 이제 영화 작업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그 차별의 근간을 두고 있는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좀 생기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가부장제라는 것이 남성이 중심이 되고 여성이 주변부에 되면서 이것이 이제 차별로 확대가 되고 그것이 가족 내 차별이 이제 나아가서 사회적 차별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랄까요 가부장제와 마주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그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가부장제랑 또 이별하는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도 그렇고 거의 3분의 2 지점이 가부장제와 마주하고 대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추하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이 가족 구성원들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3분의 2 마지막 후반부에서 이제 이 존재와 이제 헤어지는 의식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아버지를 끄집어내서 뼈를 보고 이제 화장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어떤 일련의 그 관성이나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 역사 지금까지 지속된 역사들이 굉장히 좀 이 가족 내에서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풀어졌으면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풀어내고 싶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남성들을 뭐랄까요, 마치 그러니까 저는 관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부장제랑 관성이랑 이별을 하는 어떤 지점에서 얼굴 붉히지 않고 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가족 이야기이고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큰아버지이며 또 나의 동생이고 또 나의 조카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예비신랑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제 함께 그리고 같이 뭔가 고민하고 함께 뭔가 연대하고 이 관성을 같이 깨부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저는 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시작과 끝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길게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구조가 굉장히 재밌는데 결국에는 이장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1박 2일의 로드무비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배우분들만큼 중요한 게 이제 같이 타고 갈 차,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어떻게 이 인물들의 구성을 배치를 하고 그들이 대화를 나누게 할지, 그 안에서 촬영은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핵심 사항이었을 것 같아요. 촬영을 계획할 때부터, 그리고 실제로 배우분들이 같이 촬영을 할 때도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복닥복닥 하면서도 변화무쌍한 그 좁은 차 안에서 변화무쌍한 액션까지 다 펼치잖아요. 그게 되게 이 영화의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떻게 차를 생각을 하시고 차로 이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셨는지.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부분 같은데 차를 타고 가셨나요? 그러니까 뭐 명절이나 뭐 설이나 이제 성묘를 갈 때 이제 차에 타고 이제 가면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그 한 포인트가 굉장히 누군가의 마음을 긁어서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서로에게 막 이게 스크래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풍경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굉장히 좁은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이런 감정들이 이제 삐져나올 때 굉장히 증폭되고 오히려 더 극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 각자 개성이 뚜렷한 인물들이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고민이나 뭐 사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서로 간에 그런 생각으로 차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혹은 생각이나 뭐 상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차 안에서 좀 많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굉장히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진짜 너무 웃기기도 하고 가격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좀 돋보이는 명장면이 사실은 금이 부목 같이 싸우는 장면, 정말 그 안에서 어떻게 그런 장면 연출했을까 싶은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선희 배우님 그 장면 촬영하실 때 좀 위험하지는 않으셨는지 많이 연습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연습 거의 연습은 안 안 하셔. 하고 거의 이렇게 상황만 정하고 그런 게 연습을 많이 해서 자꾸 합을 맞추면은 되게 이상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신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아서 너 피하는 걸로 그리고 그냥 바로 언니 한번 날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략의 계획만 짜고 거의 뭐 최대한 계산적으로 안 보이려고 최대한 그냥 좀 되게 서로 조심조심 이렇게 하면서 많이 안 갔죠. 되게 많이 안 갔어. 그거는 사실 손이 안 닿게 저를 때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네. 네. 근데 이제 화면상에는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거를 그냥 맞춘 거예요. 계산해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 저는 몸을 뽑고 네. 뭐 소리 내고 안 맞는데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지금 첫째는 영문도 모르고 당하고, 네, 진짜 아프게 맞으셨고요. 네. 아마 이제 감정들은 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액션씬으로 좀
이렇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서로 또 이제 그 굉장히 텐마루나 이런 데서는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자신들의 추억을 공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진짜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대조적으로 이런 장면들이 배치되면서 그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좀 드리고 질문을 받으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드신 분 드릴게요. 네, 앞줄에. 저는 방금 기자님이 얘기하신 그 텐마루 씬에 대해서 질문인데 제 영화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씬이거든요. 그러면은 막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장유배우님 나오시고 한 분씩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서 딱 앉으시는데 그 장면이 딱 한 프레임 안에 5분의 배우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꽉 차는 것도 인상적이고 그리고 혹시 나오시는 순서나 그 나와서 각자의 행동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디렉팅이 있으셨는지 그 씬의 콘티를 이렇게 다 상세하게 짜서 쓰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순서는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님들께도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디렉팅을 드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느끼는 전체적으로 드린 게 어떤 거냐면 지금 굉장히 한 태풍이 훅 지나간 다음에 이제 비가 오고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그 씬이잖아요. 그때 이제 다 같이 이 지금 지나간 어떤 뭐 이렇게 승락이를 찾으러 가고 뭐 혜연이가 튀어 나갔다가 다시 오고 뭐 이런 것들을 개개인마다 혜영은 어떻게 생각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생각이 다를 것 같거든요. 뭐 이 친구는 예상치도 못하게 이제 유나가 따라오게 되면서 굉장히 좀 또 마음이 심란할 것 같고 다들 뭔가 마음이 심란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식의 어떤 각자가 지금까지 느꼈던 캐릭터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정도 이제 드리고 순서를 정한 거는 여기는 이제 풀샷이 나오진 않았지만 순서가 혜영, 금옥, 금이, 혜연, 동민, 유나 이렇게 이제 자고 있는 순서였어요. 그러면 이제 첫째가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면 옆에 자연스럽게 깬 사람이 이제 금옥이 보다가 왜 나가지 않아서 나갔을 것 같고 또 금옥이 나가니까 옆에 또 금이가 나가지 않아서 또 나가고 또 이제 혜연도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나가서 이렇게 쭉 짜르르 앉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식으로 순서를 정해드렸습니다. 옆에서 일어나면 이렇게 뒤척이다가 옆에 사람까지 깨는 어떤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네. 순서를 네. 정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좀 이 부분은 편집된 부분인데 사실 어디까지 찍었냐면 이제 혜영이 이렇게 일어나서 나간 걸 이제 틸다운해서 이제 그 금옥이 바라보는 것까지 원래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 나간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금옥이 끝까지 안 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컷하고 이제 나온 다음에 자연스럽게 뒤척이면은 그러니까 다들 안 자고 있었던 거를 이제 좀 다들 이제 생각에 누워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첫째가 나가니까 한 명씩 나가서 이제 같이 뭔가 이거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그 공유가 오늘의 하루를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금이가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그 삶을 잠깐이라도 한번 반추해 보는 시간이 좀 이 한 컷 안에 좀 담기길 좀 바랬던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이 워낙 이제 오남매이기도 하고 이제 오남매에서 파생된 어떻게 보면 첫째의 아들도 있고 이래서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감독님이 유독 좀 좁은 공간 안에 배우들을 몰아넣어서 거기서 뭔가 감정을 이끌고 대사를 이끌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들이 이 영화는 진짜 쉽지 않아서 설국열차 기차만큼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장유 배우님한테만 그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 연기 실제 하실 때 그 뽁닥뽁닥 하시면 어떤 느낌이신지. 그냥 그 5명의 배우가 있으니까요. 그 5명을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어떤 애는 화나서 막 이러고 있고, 어떤 애는 이러고 있고, 어떤 애는 막 이러고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 좁은 공간 안에 다 집어넣어서 되게 감독님이 영리하게 다 캐릭터에 맞게 다 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단편부터 화면이 그러니까 역동적이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한 공간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데 좁은 공간 안에서 캐릭터들이 각자 얘기를 하고 각자 움직이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니까 너무 역동적이고 액션이 많은 영화처럼 보이는 게 정성 감독님 영화의 특징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앞줄 관객분. 그 휴게소에서 동민이하고 부딪혔던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분 이후에 터미널에서도 한 번 나오고 나중에 그 화장터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분이 저는 돌아가신 아빠라고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특별히 그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고 쓰셨는지가 궁금해요. 그 이제 이 9명의 가족 구성원이 이제 큰아빠한테는 동생이고 오남매한테는 아버지이자 이제 동민이한테는 할아버지 존재와 이제 헤어지는 여정이잖아요. 크게 이 영화 자체가. 그러면은 저는 그 죽은 존재가 좀 어떤 다른 형태로 가시적으로 좀 가족들 앞에 혹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한테 좀 캐치되길 바랬어요. 그 영화 그런 영역이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각 세대별로 등장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뭐 동백꽃 혹은 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죽은 존재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만 질문 더 받아볼까요? 있으시면? 맨 뒷줄 관객분 드릴게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가 뭔가 가르치지 않고 뭔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참 좋은데 약간 좀 세속적인 질문을 해도 괜찮을지 세속적인 질문? 기대되네요. 네. 영화에서 이게 5명의 사람이고 5남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브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좀 약간 궁금했던 게 결국 그러면 500만 원은 어떻게 나눠가지는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약간 500만 원 다들 신경 안 쓰는 것 같으면서도 다들 약간 신경 썼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궁금했고 두 번째로 혜연이가 그 중간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진짜 끝까지 안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심 서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돌아갔을까. 이렇게 약간 영화 보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독님 먼저 500만 원은 네, 누구한테? 이게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를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항상 이제 오남매가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오남매가 각자 이제 그 500만 원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 네. 시나리오에는 명확하게 표현이 돼 있지 않고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의 바람으로 이제 누구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어서 저의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500만 원이 윤아한테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승락이부터. 네. 알겠습니다. 승락. 저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저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간 그 강민규 배우는 승락 캐릭터랑 빙의되어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돈은 뭐 누나들의 처분에 따른다고 했고 저는 유나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열심히 벌어. 아니 근데 사실 그 돈은 유나한테 가야 될 돈은 승락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쵸. 자력 인상해서 그거를 왜 극장 비용을 왜 저희가 유나한테 그거는 너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상관이 없고. 감독님 잠깐만 근데 뭘 맞아요? 아니 방금 전에는 유나한테 가야 된다고 해놓고 금방 네, 그러고 그
언니들이 이제 결혼하니까 전문적으로. 줬어요. 네. 줬는데 저는 그 마음 받으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마음만 받았으면 제가 틱틱 거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똑같이 나눠서 일단 다 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둘째 언니는 저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괜찮다, 너 써라 하고 첫째 언니는 그냥 가져갔어요. 둘째도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둘째 언니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첫째 언니는 하지만 본인이 가져갔고 그 돈을 어떻게 냈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첫째도 지금 급해가지고 지금 사실. 네. 어쨌든 상황이 안 좋아요. 저는 딱 300만 원의 돈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거 엄청 많이 구매했거든요. 이 언니들이 어떻게 할까. 쌤이 정확하게 지금 굉장히 계산적인. 네. 진짜 좋습니다. 질문보다 공개정보고 대답이 더 세속적인 것 같아요. 되게 세속적이에요. 아니 일단 뭐 저는 안 가져갔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게 갑자기 질서가 없던 애들이 질서가 막 생기면서 그래 그럼 너 필요한 100만 원, 너 100만 원 이렇게 했을 것 같지 않고 원래는 이제 시나리오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촬영하면서 빠진 건데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명절 때 그 시골 가서 헤어질 때 돈 이렇게 찔러주면 아예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차에다 돈을 집어 던지는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른들끼리. 원래 그 씬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막 실랑이 하다가 쓰세요 이렇게 하니까 큰엄마가 이렇게 차에다 애 안 먹어 이러면서 더 집어 던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족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게 사실 저도 금의를 주자고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금의를 주자고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이 한 번에 이 소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그래도 조금 바라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뭐 돈으로 돌려줬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동민이 옷이라도 한 번 더 사주고 막 이런 식이 한 번, 두 번 생겼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안 되는데 승라지 돈을 혼자 못 벌 것 같은데. 제가 좀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제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럼 첫째 의견은 결정권이 그래도 첫째한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 돈이 누구 계좌로 들어오나요, 그거는? 제 계좌인가요? 승락이 계좌인가요? 이게 되게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혜영이 계좌로?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혜영이는 사실 자기는 안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나가 좀 걸리긴 하는데 둘째 안 줄 것 같고 그냥 셋을 나눠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유나의 그 돈을 혜영이 어떻게 해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네, 알겠습니다. 이 500만 원 행방이 진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데 다들 생각이 다르셔서 네. 또 두 번째 질문. 네. 카카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속적이고 긴 질문에 간결한 답변으로. 네. 근데 제가 혜영이 혜연을 안 태웠던 게 얘를 지금 계속 태워서 가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안에서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선 얘 좀 생각하게 두려고 냅두고 간 것 같아요. 네. 계속 어쨌든 그 차에 타는 구성원들이 그런 방식으로 좀 타고 내리고 이거 하는 것들이 영화의 그 지금 말한 생각거리를 제공해주는 어떤 그 구성 요소들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카카오는 아까 질문을 한 분 더 손을 대신 분이 계시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 관객분 드릴게요. 사실 그 정소원 감독님 좀 친한 척 하려는 건 아닌데 저는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도 사실 저도 저희 집이 내자매인데 제가 넷째여가지고 그때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 이번에 봤을 때도 진짜 또 첫째에서부터 넷째까지 그 특징들이 되게 저희 자매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넷째 막내인데 여기서도 되게 뭔가 그런 당당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저도 저만 막내인데 저만 애교가 없는 줄 알고 제가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집에서 좀 막 혼자 신여성이다 막 이런 얘기 듣고 저 페미니즘 막 이런 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극 중에 승락이가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유나랑 같이 막 얘기할 때 막 때리는 장면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때 막 좀 살짝 속 시원하고 좀 이렇게 막 그리고 많이 했는데 넷째 혜연이 막 대사 중에 좀 직접적인 대사들이 많잖아요. 막 고추가 몇 살이냐 막 이런 거나 막 콘돔을 끼자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좀 직접적인 대사 때문이라도 뭔가 그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감독님께 그러면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하나 더 하면 짧게? 네. 여기 극중 좀 여성 서사 이런 것들이 중심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나온 남성 그런 인물들이 좀 전형적이면서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승락이도 마찬가지고 셋째 금이 남편도 진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동민이가 약을 먹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어떤 약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둘째 금옥이 남편 같은 경우도 왜 이혼을 안 하고 있지? 막 이런 것도 좀 궁금했고 그래서 네. 그런 남성들 어떻게 이렇게 설정하셨는지. 그러면은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남성들에 대해서 좀 감독님 생각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족이 너무 많아가지고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화의 첫 시작이 이제 가족 내에서 이제 차별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어떤 여성주의의 시선으로 이 시나리오를 쓰겠다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녹아든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35년 이상 가부장제 안에서 이제 성장해왔고 굉장히 좀 폐쇄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어떤 환경에서 이제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관성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것을 그 알을 좀 깨고 나와야 된다는 것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뭐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보다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그때 저한테 오는 어떤 열패감이나 자괴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이 좀 있고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모든 지금 그 오남매의 세대로 일컬어지는 그 세대 모든 남성들이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의 어떤 그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고 저의 고민과 저의 그 어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가족 내에서 저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 영화 안에서 좀 승락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좀 이렇게 담아내려고 했고요. 그리고 큰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아버지보다 조금 나이가 드신 실제로 저희 큰아버지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어떤 장벽을 보고 있는 듯한 계속 이제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것이 그 사람을 만든 어떤 시스템을 계속 저는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드는 거는 이 가부장이라는 이 존재가 그냥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오류지
혹은 그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인간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깨고 이제 다른 어떤 뭐랄까요 각성이든 뭐든 간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어쨌든 그 시스템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주하려고 하는 어떤 뭐 직시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나름의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집안의 남자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좀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길어요? 아니, 네.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길지만 굉장히 이 영화의 핵심에 다가가는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길어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가 사실 이제 그 수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해외 영화제에서 아까 괜히 이제 그 해외를 간다라는 것 뒤에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소재가 그냥 단순히 한국적인 상황이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500만 원 행방 여쭤봤지만 앞으로 계속 상금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 영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많이 받으시고 수상도 앞으로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늘 지금 이 시기는 다들 이제 그 극장에 얼마나 와주셨으면 좋겠다 한편으로 그런 말도 못하는 좀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또 극장에서 같이 영화 보고 얘기 나누니까 질문들도 많으시고 재밌는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해서 다들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귀하다라는 걸 더 느끼게 해주는 타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개봉을 하면서 만나셨는데 인사 말씀 좀 다 같이 한마디씩 하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첫째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네. 네, 오늘 정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면 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이 한적한 영화관이 너무 이상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작년 영화제 때 보고 못 봐가지고요. 내 예매를 했어요. 지인하고 좀 가서 보려고. 그래서 좀 흉흉한 시절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좀 정없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네요. 근데 여기 앞에서 보면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 마스크를 다 쓰시고 간격을 뒀지만 이 얘기에 여기 모여서 경청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에서 언니들이 다 제 마음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같은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발걸음 하시기 정말 어려우셨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어떻게 사실 저희가 영화 보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너무 이게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만든 영화고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영화니까 그래도 영화가 어둡진 않잖아요. 재미있는 편이잖아요. 유쾌한 면도 많고 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객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 그냥 좋았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보고 저희 영화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서툴고 그러더라도 SNS 이야기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관객분들. 그래서 네.
많이 찾아보거든요. 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저도 네,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건강은 제일 조심하시고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봤다고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개봉하고 처음 만나는 그 관객분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오늘이. 그래서 되게 설레임 반, 굉장히 좀 긴장 반으로 왔는데 굉장히 또 이런 흉흉한 시기 이렇게 또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앞서 배우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주변에 이렇게 영화 보러 가라고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시기니까 그 영화를 좀 괜찮게 보셨다면 이제 그 주변 지인 옆에 이제 뭐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 장 괜찮던데? 그 쓱 지나갔다 보면 이 장 봤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봤다 그러면 뭐 그래? 뭐 야, 근데 여기서 하는 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시각도 좀 보여주시고 하면 네,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영화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건강이 제일 우선이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래 옆 테이블에서 무슨 영화 봤니? 뭐 이거 재밌대던데 이런 얘기 들리면은 그 영화 성공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죠. 옛날 말로 입소문. 네. 입소문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는 이미 사실은 영화제에서 너무 많은 입소문이 났던 영화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 영화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재밌고 저는 이제 한마디 덧붙이자면 진짜 이렇게 많은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런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거리까지 주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쳐내는 게 신인 감독의 어떤 장편을 처음 만드는 감독의 그런 연출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장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다른 영화들도 더더 기대되는 그런 감독의 출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예뻐해 주시고 진짜 SNS에도 소문내 주시고 거리 두고 앉으면은 지금 제 주변에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극장 많이 다니고 있는데 확진됐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리 두고 많이 엔차 관람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완전체로 5남매 다 모이는 이런 행사는 또 귀한 행사기도 한데 계속 사랑해 주시면 다 같이 더 모일 수 있잖아요. 다음에는 동민이까지 같이 오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한테도 박수를 다 같이 하면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